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호직, 의료직 수험생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최재 기출문제 분석 플러스 단원별 문제 완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강의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심화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론 과정이 하이탑으로 진행되는 기본 이론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스코어로 진행되는 심화 이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갈 것이고, 물론 중요한 개념들은 각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집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 오셔야 되는데, 풀기 전에 하이탑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습으로, 그러니까 수강 전에 예습으로 먼저 선수학습을 공부합니다. 하이스코어 교재에 선수학습란이 있죠. 그 선수학습란을 각 해당 단원 먼저 보고, 그런데 선수학습 보다가 이건 내가 조금 덜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드는 게 있겠죠. 그런 것은 하이탑 해당 부분을 찾아서 반드시 정독하시고,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학습, 하이스코어 확인학습을 해당 단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 추가로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본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요 PDF 자료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요 교재, 그러니까 기출문제 교재 풀기, 연필로, 가급적이면 연필로 푸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답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그냥 왼쪽에,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기본반에서도 하이스코어 교재에도 가급적 정답을 달지 마라 그랬죠. 하이탑에도. 왜냐면 정답이 달려 있으면 정답이 눈에 먼저 보여서 학습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강의 수강하고, 이제 수강 후에는 예습하고, 이제 수강을 해야 되겠죠. 수강하겠죠. 그럼 수강 후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복습할 때는 교재 복습. 그러니까 요 교재 복습하고, 이제 추가로 700제 해당 단원을 풀어보십시오. 700제 해당 단원을 풀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물론 700제의 문제를 풀 때도 가급적이면 정답을 달지 말고, 요 700제는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있으면 각 문제가 있고, 여기 정답이 달려 있어. 각 페이지에 정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답 그때그때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거 굳이 답을 문제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교재에. 왜? 학습 효율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공부 다 마치고, 이제 8주간에 다 마치고, 여기서 이제 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어지는 동영 모의고사 등을 차례대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1단원 세포의 생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연역적 탐구 과정을 묻는 문제인데, 연역적 탐구 방법이 가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결론을 증명하는 과정, 가설이 없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계기의 사실들로부터 관찰한 또는 어떤 문헌을 읽은 것으로부터 결론을 내가는 과정이고, 그죠? 아까 내가 귀납적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 아니, 귀납적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 계기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이 나중에 나오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가설,
그러니까 가설 설정 단계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이 없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 문제 나오면 이 순서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연역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순서. 탐구의 순서. 자, 먼저 왜 그러느냐. 어떤 사실의 관찰이다. 문헌 조사로부터 왜 그러느냐. 문제인식. 왜일까? 그럼 그 왜일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하겠죠? 그것이 가설.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바로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잠정적 결론. 이걸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이 탐구 과정인데 그럼 실험 계획을 세우고 탐구 설계 그리고 그 실험에 따라서 탐구 수행. 이 시험에는 가끔 설계가 빠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한꺼번에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의 결과, 자료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 결론 이끌어내고, 이제 때에 따라서 여러 다른 실험도 해서 일반화 시켜야 되겠죠.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대개는 순서를 잡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순서를 잡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또는 여기 실험 순서를 가르쳐주고 가설이 뭐냐 또는 실험 순서와 결과를 가르쳐주고 결론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1번 문제는 순서를 묻는 문제. 그럼 가볼게요. 자, 닭을 두 집단. 글씨 작지 않죠? 맨 뒤에 글씨 작지 않죠? 집에서도 글씨 작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에는 현미를, 다른 집단에는 백미를 먹이로 주었다. 실험했네. 탐구 과정이에요, 탐구 과정. 탐구 수행.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실험군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대조군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가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만 읽어서는 어떤 게 실험군이고 대조군이 알 수가 없지. 나를 읽어보면 의문을 가졌다. 이게 문제인식이죠. 왜 그럴까? 문제인식. 읽어볼게. 각기병 증세를 보이던 닭들이 먹이를 현미로 바꾼 후 각기병이 나온 것을 보고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우겠어?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겠죠. 그런데 여기는 결론을 내었다. 결론 나와 있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가설이 있겠죠. 가설이라고 써져 있네. 그죠?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가설. 그러면 이제 라는 실험 결과가 되겠죠. 자료. 현미를 먹여 기른 닭에서는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백미를 먹여 기른 닭에서는 각기병 증세가 나타났다. 실험 결과. 그냥 자료 해석이라고 여기 쓸게요. 자, 그러면 순서 잡아봅시다. 그러면 문제인식. 그래서 얘가 1번. 그럼 이제 가설을 세워야죠. 얘가 2번. 실험해야죠. 탐구 설계 및 수행. 실험 결과 나오겠죠. 자료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문제를 낱낱이 다 읽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빠르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결론이 맨 나중에 나오겠죠. 그럼 결론이라고 적혀있느니 다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돼. 그죠? 문제인식이 맨 처음에 있어야죠. 그럼 문제인식 의문을 가졌다. 나가 맨 처음에 있어야죠. 얘만 봐도 답이 나오네.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도 있지만 차례대로. 하지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고 대신 그런 거는 문제다 체크를 좀 해놔야 돼. 그래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실험군 대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실험군? 저기 하나는 현미, 하나는 백미. 그럼 어느 게 실험군이겠어? 현미를 먹여 기른 닭에서는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데 가설도 역시 현미에는 각기병 치료한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럼 현미, 이것이 실험군 되겠죠. 그리고 백미가 대조군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답은 쉽게 3번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니다. 역시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딱 보니까 온도가 은행나무의 단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온도가 단풍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럼 온도가 원인.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소위 조작변이에 해당되는 것이 백미냐, 현미냐, 쌀의 종류, 그리고 종속변이는 그 각 병에서 나았냐, 안 나았냐, 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온도가 원인, 단풍이 결과. 그럼 단풍 색깔로 확인하겠지, 뭐, 보나마나. 그러니까 온도가 소위 조작변인, 그리고 단풍, 이게 종속변인.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단풍 이대로 주지 않겠죠. 색깔이겠죠. 그지? 그러면 온도. 그럼 온실의 온도. 이것이 조작변인. 그리고, 종속변이는 은행잎의 색깔. 그래서 2번 쉽게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역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때 그 온도가 조작변인인데,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요. 독립변인과 조작변이 있는데, 종속변인. 그럼 이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럼 독립변인을 더 나누면, 통제변인과 그리고 조작변인이 있겠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조작변인은 실험자가 의도대로 바꿔주는 거야. 이 경우는 온도가 되겠지. 그런데 통제변인은 통제된. 그러니까 실험근하고 대조가 똑같아야 되죠. 온도는 똑같게. 물론 여기서는 온도를 다르게. 그럼 온도를 제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게 해야 되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 통제변인. 그래서 이 독립변인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죠. 특히 조작변인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조작변인은 원인, 종속변인은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쉽게 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는 이제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 이후에 8주 이후에 진행되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수준이 약간 더 올라갑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문제풀이 단계 올라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약간 쉬워요. 물론 군데군데 어려운 문제 있고. 3번. 생존에 필요한 구조적 기능을 갖춘 독립된 생물체는 문제를 또 급히 풀다 보면 물론 이 문제에는 선제 세포가 없는데 만약에 선제 하나 세포가 있다. 그럼 구조적 기능적만 보고 세포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돼.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물론 아까 우리 1번, 2번에서는 얼른 이렇게 봤지만 그러면서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그러니까 그 말이네. 핵심 단어를 놓치면 안 돼. 그럼 여기서는 독립된 생물체야. 독립된 생물체. 개체지 뭐야. 개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는 또한 물론 그 다음 문제도 있는데 생물의 구성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죠.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조가 같으면 기능이 같다.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럼 그 구조가 같으면 기능이 같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이렇게 빨리 가도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세포 아래 단계에서는 세포 소기관, 더 쪼개면 분자.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이 분자 생물학. 그리고 이제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생물학 그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생태학이죠. 그럼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동종 집단, 개체군, 북한산에 사는 다람쥐 집단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생명체뿐만 아니라 비생물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그럼 그 개체는 동종 집단. 그런데 거기 있는 생물들 다 합해서 즉 이종 집단, 북한산에 사는 모든 생물 다 포함해서 군집, 개체군의 집합이라는 뜻이고 그럼 그 생명체 모든 생물에다가
이제 비생물적 유인까지 합해서 생태계, 그리고 더 나아가 생물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들은 반드시 줄줄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은 쉽게 개체 골랐고, 4번. 방금 했듯이 동물에는 없는 단계. 여기 식물에만 있는 단계는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계.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식물과 동물만 딱 지금 비교하는 거고, 그럼 동물에는 없는 단계, 동물에 없는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럼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이렇게 다 부를 수 있겠죠. 5번 갑니다. 이 교재는 편집이 조금 잘못됐는데 제가 바로 바꿨어요. 동물 또는 식물의 구성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옳은 걸 물어봤는데 문제 풀다가 틀린 걸 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중에 옳은 걸 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것 체크를 하고, 자, 이 문제 직접 보기 전에 만약에 뿌리는 디귿에 해당한다 그러면, 뿌리는 디귿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봐. 세포, 조직, 그러니까 디귿이 기관이겠네? 그지? 뿌리는 식물의 영양기관이죠? 식물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럼 생식기관은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야, 식물 뿌리는 기관이잖아. 그럼 맞는 말이네. 그럼 돼? 이 문제에서는 안 돼. 왜? 다음은 동물 또는 식물의 구성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기관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나는 동물의 구성체계를 나타낸 거고, 그럼 가가 식물의 구성체계를 나타낸 것이죠. 그럼 이 기관, 이 디귿은 식물의 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동물의 기관이야. 이 문제에서는. 가끔 출제자가 이런 장난질을 칠 수도 있어. 이런 낚시에 걸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식물, 아까 우리 했듯이 기억은 조직, 그럼 미은 조직계,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뿌리는 기억에 해당된다. 뿌리는 조직이 아니라 기관이죠. 그래서 틀렸고, 기관. 가는 식물이다. 맞죠? 나는 동물이다. 맞죠? 그럼 더 갈 거 없네? 1번이 답이네. 물론 이게 확실한 게 있으면 답 가되, 가급적인 끝까지 혹시 봐야 돼요. 물론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냥 뿌리 분명히 기관이야. 그럼 틀렸어. 그러니까 1번 다 그냥 가면 돼. 그런데 문제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럴 경우에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인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선지. 그래서 위는 우리 소화기관, 소화기관이죠. 기관.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문제 각 선지 뒤에다가 OX를 해가면서 해놓고 나중에 아는 것, 그럼 X 정답 이렇게 하죠. 여기다 직접 가지 말고, 직접 가다가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1번 답 가고요. 자, 6번 그림은 인체 내에서라는 물질 대사. 옳은 것은 표시해 놓고, 자, 그럼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이죠. 그럼 이화작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질 대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간단히 말하면 합성, 이화작용은 분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화작용은 광합성, 단백질 합성, 글루코겐 합성, 중성지방 합성. 분해, 이화되는 이화작용은 소화, 세포호흡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동화작용을 통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반응,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반응. 이렇게. 자, 그래서 A는 이화작용임을 알 수 있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화작용. 물론 이자만 간단히 써도 되고. 그럼 포도당이 녹말로 합성되죠. 그러니까 B는 동화작용.
그럼 이 동화와 이화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ATP. 이 가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백질이 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까지 보내되고, 그러면 이제 소화 과정을 포함해서 소화 과정도 있고, 그럼 그 아미노산이 더 분해되었죠. 단백질,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것은 CHONS.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암모니아 나오죠. 공통적으로. 물론 황은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은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 메시네, 메시. 메티오닌, 시스테인. 그래서 여기 암모니아 나온 거 확인해야 되고, 이 암모니아가 해로우니까 덜 해로운 요소로 바꾸죠. 물론 이건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근데 여기서는 인체라 그랬어.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그냥 암모니아 형태로 내보내죠. 수서 무척추 동물, 그리고 경골, 어류, 그리고 요소로 바꿔서 내보내는 생물들, 양서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골어류. 물론 일부 연골어류도 암모니아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람도 일부 암모니아가 나가.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로. 그 다음에 더욱더 농축시켜서 요산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곤충, 그리고 조류.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이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라고 그냥 세포호흡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더 분해하면서 ATP를 만들고 그 ATP를 동화적용에 쓰는 거죠. 포도당으로부터 녹말 합성할 때. 그게 문제 내려고 한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녹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인체인데. 저도 이제 보였네. 그냥 아무 생각 급히 풀다가 이화작용, 동화작용. 인체 내에서 녹말 합성이 되나? 인체 내 녹말 합성이 돼? 안 돼. 바꿉시다. 뭘로 바꾸면 좋겠어? 글리코겐. 글리코젠 또는 글리코겐. 저희 문제를 다른 데서 그림을 다른 데 따와서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글리코젠이라고 하죠. 이제라도 보여서 다행이네. 그럼 1번. 이제 답 고릅시다. 지금 오름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때도 물론 오름을 고르라고 했으면 여기다 직접 가도 되지만, 그럼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할 때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뒤에다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럼 A는 소화와 세포를 포함한다. A, 이화작용이니까 맞고, B는 이화작용이라 B는 이화작용이라 동화작용이지. B 과정은 발열 반응이다. 흡열이죠. 동화는 흡열. 틀렸죠? 그다음에 A, B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실은 여기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발열 반응이라 하더라도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소위 활성 에너지. 그러나 그러면 맞네? 또 고민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뭘 의미하냐면, 이 경우에는 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해주겠죠. 이거. 그러면 이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니까, 그 흡수하는 경우를 이 문제에서는 필요로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출제된 의도를 간파해야 돼. 무슨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지?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이게 고딩 수준이냐 아니면 대학 수준이냐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이건 고딩 수준에서 대학 수준이겠어. 고딩 수준이야, 고딩 수준. 자, 그래서 답 6번에 1번이고요. 7번. 동화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또 쉬운 문제겠죠? 자, 얼른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세포흡은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세포흡은 이화작용이야. 물론 뒤에다 OX 해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아니야 동화작용이 이화. 그리고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죠. 맞고 고분자 물질을 만들죠.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을 흡열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죠. 틀린 것은 1번. 금방 다 고를 수 있죠. 또 비슷한 내용인데 1과 2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그럼 1번은 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하는 동화작용이고 2번은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죠. 그럼 기억 1은 이화작용이다. 틀렸죠. 니은 형질세포에서 1, 2 일어난다. 형질세포 항체를 만들죠. 항치수는 단백질이죠. 맞죠. 지금 이 경우에는 죄다 체크를 안 하고 왜냐면 조합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기억력에서 직접 체크를 하는 게 낫죠. 다만 가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형 문제인 경우에는 옳은 것을 고르라가 되게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 틀린 걸 물어볼 수 있어. 그때만 조심해야 돼. 그때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 인슐린은 간에서 이를 촉진한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떨어뜨리죠. 그럼 혈당량을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를 촉진한다가 아니라 억제한다가 되겠죠. 틀린 내용.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동그라미. 쳐진 거 1번이 답이죠. 9번. 그림 간은 세포 내 물질 대사에서의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고 그림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읽었지만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하러 읽어? 딱 보면 딱 볼 수 있지. 이런 거 안 읽어도 그러면 딱 보면서 딱 대충 보고서 됐죠? 그러면 여기 비례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으니까 이건 광합성이고 광점을 쓸게요. 이런 건 읽어줘야 돼. 기억과 니은은 광합성과 세포흡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그럼 니은은 세포흡이겠죠. 그리고 A는 자 지금 아데닌의 리보스와 결합한 이 물질을 리보스 1번 탄수에 아데닌이 붙어있죠. 이 물질을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그럼 아데노신 1인산, 2인산, 3인산 즉 AMP, ADP, ATP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ADP랑 인산 붙여서 ATP 만든다. 이렇게 이게 ATP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지? 자, 그러면 가끔 이거 헷갈리는 수험생들이 들어있는데 광합성 그러니까 기억은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니은은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 그지? 그러면 니은 과정에서 니은 이화작용이네. 그러면 여기서 이화작용이니까 요 놈이네. 요. 이게 동화에 해당되고 이건 이화에 해당되지. 이해돼? 느낌 와? 분명히 ATP를 합성하는 거고 ATP를 ADP 인산기로 분해하는 거니까 A가 이화작용이야. 그러니까 니은 과정에서 얘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지금 딱 보니까 대학 수준이야, 고딩 수준이야? 고딩 수준이야. 그러면 비록 세포비 이화작용이고 이 과정, ATP를 분해하는 과정이 이화작용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 세포흡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지만 크게 보면 발열 반응이지만 그 속에서 ATP를 만드는 이 과정은 그 속에서 동화라 그랬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니은 과정에서는 잘 봐. 니은 과정에서는 A가 일어나 B가 일어나. 당연히 B가 일어나지. 고딩 수준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대학 수준으로 생각해봐. 대학 수준으로 생각해봐. 니은 과정에서 A 과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생투 수준까지 올려봐. 이건 생원 수준이고 생투 수준도 올려봐. 그럼 이 과정이 일어나 안 일어나? 해당 과정에서 맨 처음에 포도에다 뭘 갖다 붙여야 돼? 인산기 갖다 붙여야지. 그럼 인산기 갖다 붙이려면 ATP 분해해야 되잖아. 해당 과정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네. 그지? 그렇지만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알겠어? 뭐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니은 과정에서는 A 과정이나 B 과정이 일어난다고 해야 돼.
물론 A 과정이 일어나지만 B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출제자에 따라서 이게 대학 수준이네 그러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처음에 쓰인다. 해당 과정에서 ATP 2개 쓰고 4개 만든다. 결과적으로 2개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설명이 길었는데 이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광합성, 리은 세포호흡. 그럼 기억과 DNA 반응을 할 때 효소가 필요하다. 물질 내에서 효소가 필요하죠. 기억. 2번.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니은은 엽록체에서 난다. 광합성 엽록체, 세포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해당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세포 기질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나 생원 수준에서, 생명과학 원, 고딩 원 수준에서는 세포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 실은 뭐 생추 수준까지 하더라도 해당, 그리고 피로부산의 산화, 그리고 TCA 회로, 그리고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산수적까지 해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ATP를 제일 많이 만들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가장 많이 만들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고. 하지만 기억은 미토콘드리아가 엽록체, 니은이 미토콘드리아. 지금 바뀌었죠. 자, 기억 3번. 포도당의 화학적 에너지는 니은에서 A 과정을 거쳐 ATP에 모두 저장돼. A 과정은 분해하는 과정이야. 아니죠. B 과정을 통해서죠. B 과정을 통해서 ATP에. 그럼 이걸 B라고 바꾸면 마저 틀려? 모두 때문에 또 틀리죠. B로 바꿔도 모두 때문에 틀려.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만 ATP 합성에 쓰이죠. 약 몇 프로? 물론 그때그때 숫자가 약간 다를 수 있어. 약 몇 프로? 30? 지금은 34%. 자, 여기 지금 세포 그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세포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과정에서 EATP 크랩스 회로 또는 TC 회로에서 EATP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통해서 몇 ATP를 잘 모르겠으면 해당 과정에서 ENADH 크랩스 회로에서 물론 여기 지금 해당 과정에서 피로부산 만들어지면 피로부산의 산화와 크랩스 회로 합쳐서 포도당 한 분자당 얘가 8NAD 더 나눌까요? 피로부산의 산화 그리고 크랩스 회로 그리고 산화적인 산화로 구별해서 봅시다. 자,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는 ENADH 만들어지죠. 크랩스 회로를 통해서는 6NADH 만들어지지. 기억해야 돼. 크랩스 회로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크랩스 회로 한 번 돌아가면 3이지만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로부산이 2개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세틸코이가 2개 만들기가 2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6NADH. 그리고 여기서 FADH2가 2개 만들어지고 그러면 전부 10NADH가 만들어지는데 요즘 바뀐 교재에서는 NADH 하나당 2.5 ATP를 만들 수 있는 양성자 기울기를 형성하고 FADH2는 1.5 ATP를 만들 수 있는 양성자 기울기를 형성하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25, 여기 3 더하면 28 ATP. 그죠? 이거 옛날 교재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어. 3, 2. 그렇게 하면 여기가 34가 되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계산하면 돼. 그럼 34로 한다면 아까 여기 EATP, 여기 EATP 빼먹었네. 크랩스로해서 EATP, 34 ATP 그러면 38 ATP. 그럼 38 ATP 하면 약 40%. 이건 옛날 자료.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부 30, 어디 갔어? 28 하니까 32 ATP야, 전부 32 ATP. 그리고 이게 몇 %냐? 물론 계산해도 되지만 여러분 암기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럼 포당 1몰에 저장된 에너지는 686kcal인데 단위 생략. 그런데 1몰당 7.3kcal를 더 저장할 수 있고 30 ATP 하면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서
100을 곱하면 약 34%가 나옵니다. 이 퍼센티지를 그냥 암기해 두세요. 근데 시험에 34%가 안 나와. 선지에 에너지 효율이 얼마냐고, 포당이 호흡 기준으로 쓰였을 때 에너지 효율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34%가 없어, 선지에. 32%가 있어. 그럼 이게 답이지. 이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근육세포에서는 전자 셔틀에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NADH가 결국 EFADH2가 되죠. 그럼 ATP2개 적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30, 아까 그러면 32ATP가 아니라 32ATP, 2 빼니까 30ATP. 그래? 그럼 여기를 30으로 바꾸면 계산하면 약 32가 나와. 32%. 그치? 그래서 이런 건 낱낱이 계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 그냥 외워버려. 그래서 알겠지? 포당 1몰의 에너지 원으로 호흡 기준으로 쓰였을 때 에너지 효율이 34%. 그런데 일부 세포에서 전자 셔틀에 따라서 32%. 물론 시험에 더 중요한 건 직접 그 개수를 묻는 겁니다. 퍼센티지보다는. 그러면 32ATP 그리고 30ATP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두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약 34% 또는 32%. 4번 비는 발열. 흡열이지. 비는 흡열. 이때 방출되는 이미 틀렸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 1번 갑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지. 연결 안 시키지. 그지? 그냥 답을 빡 물으면 돼, 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 전체적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연관되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0번. 딱 보는 순간, 호미오스테이시스구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변화 관계없이 내부 환경을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체온, 삼투압, 혈당량, 등등.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이 생명현상의 특성, 생명체의 특성, 개체유전상, 종주유전상 떠올라야 돼. 종주유전상,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그리고 개체유전상, 아까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한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반응, 항상성, 발생 및 생장. 이게 줄줄 나와야 돼, 이 정도는. 11번. 물을 많이 마시면 다량의 묽은 오줌이 생성된다. 항상성이네. 삼투압 조절.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배출하여 체온을 낮춘다. 체온 조절, 항상성. 12번. 다세포 생물의 항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세포 생물 항상성 옳지 않은 것. 항상성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항상성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내부 환경의 변화를 일정하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야, 범위. 그러니까 사람이 체온을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야. 그 범위 내에서 범위 내로 유지하는 현상, 항상성 맞고, 모든 세포들의 생존은 항상성에 의존하죠. 물질 대사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런데 단백질은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변성시키고, 구조가 달라져도 기능을 못하는, 못쓰게 만드는 거, 변성. 그래서 고온의 열, 그리고 그러니까 체온, 그리고 pH, 즉 수yon 농도, 그리고 삼투압, 즉 체액의 농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 체온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삼투압이 달라진다거나 pH가 달라지면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죠. 그럼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지 잘. 그러니까 세포들의 생존은 항상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양성 대먹임, 음성 대먹임 서로 결항작용. 대충 읽으면 양성, 음성 반대 개념이 있는 결항적. 맞다. 착각하면 안 돼. 틀린 내용이야. 항상성이 주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리고 음성 피드백과 결항작용은 서로 반대죠.
기량은 어떤 하나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있어. 그럼 심장에 대해서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억제시키지. 이게 기량작용이야. 그래서 기량작용을 네 가지 암기해둬야 되죠. 기량작용을 네 가지 암기해야 돼.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참고일자만 씁시다. 교감신경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나오죠.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구조가 비슷하죠. 또 노르에피네프린을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도 기량작용. 여기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혈당량 조절과 관련해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칼슘 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칼시토닌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고 파라토르몬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고 기량작용은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되고요.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은 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티록신, 특히 이제 호르몬 분비 조절에 피드백 작용이 있죠. 주로 음성 피드백이지만 옥시토신과 같은 경우에는 양성 피드백. 그래서 이걸 더 깔끔한 문장으로 바꾸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주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엔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아니면 크게 말해서 피드백과 그렇지만 음성 피드백이에요.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에서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지? 그러면 항상성은 우리 체내 환경을 일정 유지한다고 했어. 누구를 위해서? 세포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체내 환경은 그 세포의 환경이지. 세포의 환경. 그래서 세포 외액, 세포 사이액, 세포와 세포 사이. 그리고 혈액도 그럼 백혈구, 적혈구가 있으면 그 세포 밖에 있는 혈장을 얘기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맞는 거. 또 틀린 걸 보라고 했으니까 3번. 이제 바이러스로 갑니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 뒤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 그냥 고딩 수준에서 간략히 보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비생물적 특성으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왜 스스로 그러니까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게 비생물적 특성이야. 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느냐? 스스로의 효소를 만들지 못해. 왜?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리보솜이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생명활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자, 말하면 이 선지를 이렇게 바꾸겠어. 출제된 문제 그대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런 거고. 가끔 이렇게 해놓으면 답을 4번으로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뻔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바이러스의 특성으로만 보여. 급히 문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면 안 그럴 것 같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 있었어.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 옳은 거 유전물질 DNA 아니면 RNA가 있네. 스스로 물질을 하지 못하네.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나타나네. 그럼 다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이게 바꾸나 마나는 어쨌건. 그런데 안 바꿔도 마찬가지였네. 그런데 이것은 생물적 특성이야. 생물적 특성. 그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물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비생물적 특성이죠. 돌연변이 생물적 특성이죠. 왜? 핵산을 갖고 있으니까 DNA, RNA.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죠.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중에서 누구한테서 돌연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
RNA 바이러스에게서 DNA는 복제 과정에서 DNA 중합 요소가 수선 기능을 갖고 있어. 복제 오류를 수선할 수 있어. 소위 프루프 리딩 기능. 프루프 리딩. 복제 오류 수선. 그런데 RNA 중합 요소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그런데 물론 최근에 일부 책에는 세포학 책에는 일부 책에는 또 RNA 중합에서 그런 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시험에는 일반적인 게 나오니까. 그래서 RNA 중합에서가 수선 능력이 없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매년 독감 바이러스 예방 독감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이는 바로 이런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돌연변이.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또 맞아야 된다. 그래서 13번에 답 아까 3번 해결했고요. 14번 또 바이러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옳지 않은 것.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 단일 가닥 또는 이중 가닥의 RNA만을 갖는다. RNA만을 갖는다. 틀렸죠. 이건 약간 대학순이 들어갔지. 이제 세포에 있는 핵산은, 세포 내에 있는 핵산은 DNA는 두 가닥, RNA는 한 가닥. 그런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한 가닥짜리 DNA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 두 가닥짜리 RNA를 갖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그거 외우지 말고 나중에 해당 부분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만자 들어갔어서 틀렸죠. 그러니까 DNA 갖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정도는 거의 고딩 수준이다. 이 문제 전체는. 그 틀린 걸 찾아서 바로 1번 갈 수 있고 나머지 볼게요.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한다. 활물 기생 맞고. 바이러스는 제한된 숙주를 대상으로 기생한다. 숙주 정해져 있죠, 되게. 숙주 되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세균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그럼 세균성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식물에는 기생을 못해. 식물성 바이러스 식물에만, 동물성 바이러스 동물에만. 그런데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원래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숙주 동물이 조류 새였어. 그런데 돼지 거쳐서 사람에게까지 이제 숙주가 확대되었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생명현상은 뭐겠어? 원래 숙주가 새였는데 돼지 사람으로 옮겨가. 그럼 왜 그러겠어? 돌연변이에 따른 적응 및 진화겠죠. 돌연변이에 따른 적응 및 진화. 4번 바이러스는 핵산이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는다. 맞죠? 그럼 이 단백질 껍질을 뭐라 그래요? 대학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 단백질 껍질을 캡시드라고 하죠. 이 단백질 껍질을 캡시드라고 그래. 이해돼? 그럼 그 캡시드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여러 개의 단백질이야. 그럼 그 단백질 단위체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 캡소미어. 캡시드. 그럼 그것의 단위체는 캡소미어. 대학 수준까지 올려서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캡시드. 그러니까 핵산을 둘러싸는 전체 단백질. 그럼 그 단백질의 단위체, 구성체, 캡소미어. 그래서 14번은 틀린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1번 고를 수 있겠고, 15번. 자, 문제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박테리오 파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문제. 여기서 지금 가는 박테리오 파지, 나는 어떤 진핵생물 세포는 알려줬지만 안 알려줘도 둘 중에 하나가 박테리오 파지, 둘 중에 하나가 진핵생물의 세포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옳은 걸 고르랍니다. 1번, 간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죠. 2번, 가와나는 모두 세포 분열을 한다. 세포가 아닌데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하겠어? 못하죠. 3번, 가와나는 모두 유전 물질이 있다. 바이러스도 핵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런가 5번 옳은 거 맞죠? 4번, 나는
환경자기에 반응, 세포는 환경자기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그지? 그래서 3번 답이고, 식물세포야, 동물세포야? 이걸 보고 할 수 있죠. 엽록체죠. 엽록체. 또 이걸 보고 할 수 있죠. 액포, 중심액포, 액포라고 할게요. 액포, 엽록체, 또 세포벽, 또렷하진 않지만 세포벽. 그래서 식물세포임을 알 수가 있죠. (16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복되는 문제인데 핵산을 유전물질로 갖는다. DNA 또는 RNA, 단백질 껍질 갖고 있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리보솜이 없어. 4번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한다.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바이러스의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한다. 바이러스의 세포 내에서.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려. 그러면 안 돼. 다른 세포, 숙주세포라는 뜻이야. 여기서 숙주라는 말이 없어도 숙주세포로 인지를 해야 돼. 숙주세포 내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을 한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골라야죠. 되겠죠? 당연히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